자, 일단은 첫 번째로 생물과 환경 파트를 보면은 생태계는 생물 요인과 비생물 요인이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유지되는 하나의 체계를 얘기한다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집합으로 표현하면은 생태계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하나는 비생물적인 요소. 비생물적인 요소 하면은 그냥 환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생물 요소.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주가 되는 거는 비생물이야, 생물이야? 비생물이야, 사실은. 주가 되는 거는. 원래부터 있던 게 얘잖아. 그지? 원래부터 얘가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얘가 꼽사리 껴가서 살고 있는 거잖아. 그지? 자, 전체적으로 보면 비생물 요소가 훨씬 더 크지, 범주는. 그래서 생태계가 이렇게 있으면 비생물 요소가 나머지, 그 다음에 생물 요소는 요만큼.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비생물 요소에는 뭐가 있냐면 그냥 환경인 거야. 뭐 빛도 되고, 그 다음에 온도, 그리고 또 뭐 물의 요소, 물 같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토양, 그리고 공기 등등등등등 우리가 그냥 주변에서 접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 전부 다를 가지고 그냥 비생물적인 요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생물 요소 같은 경우에는 자, 얘를 역할에 따라서 분담을 할게요. 역할에 따라서 나누게 되면은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 이렇게 나눌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개체, 개체군, 군집, 뭐 생태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건 뒤에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먼저 이제 정리할 거는 생물적 요소에서, 생물적 요인에서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와 소비자, 분해자가 각각 어떤 일을 하는 애인가, 그리고 어떤 애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볼 거야. 그럼 생산자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보통 생물에게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형태를 뭐라 그래? 화학 에너지라고도 얘기하고, 뭐 유기물 형태로 저장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니까 이 생산자는 유기물을 합성하는 애야. 대표적으로 유기물 합성하는 반응이 뭐였어? 광합성이야. 그래서 생산자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들. 광합성 생물, 얘네들을 가지고 생산자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녹색으로 생긴 식물, 녹색 식물, 그 다음에 해조류,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 요런 애들이 생산자에 속한다. 그러면 이 생산자라는 애는 스스로 양분을 합성하고 그 양분을 분해하면서 살아가겠지. 그러니까 자급자족하는 애지. 자기가 먹을 걸 만들고 그걸 먹고, 먹을 걸 만들고 먹고 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생물이다. 그래서 독립영양생물이라고 그래. 이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는 뜻은 어떤 거냐면 독립적으로 혼자 스스로 영양, 음식을 먹고 뭐 분해하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애들이다,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이런 독립영양생물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영양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구분한 거다라고 보면 돼.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야, 얘네들은. 소비자는 이제 생산자가 만들어 놓은 유기물을 가지고 소비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생산자를 섭취하는 애들, 또는 같은 소비자를 섭취하는 애들을 가지고 소비자라 그래. 그래서 얘네는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애들이야. 스스로 양분을 합성할 수 없는 애들. 다른 생물을 먹이로 섭취해서 살아가는 애들. 뭐 대표적인 게 생산자를 잡아먹는 애들 뭐라고 하면 돼? 식물 같은 애들 먹는 애들이니까 초식동물이라고 하면 되지. 그래서 생산자를 먹는 애들, 초식동물, 이렇게 얘기하고, 다르게 이렇게도 얘기해. 얘네들은 생산자를 잡아먹는 애들이다. 1차적으로 소비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1차 소비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육식동물은 같은 소비자를 잡아먹는 애지. 1차 소비자인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애니까 2차 또는 3차 소비자, 뭐 4차, 5차, 6차 이렇게 얘기해도 돼. 자, 이런 식으로 초식동물하고 육식동물로 구분한다. 그럼 얘네들은 스스로 양분을 합성해서 살아가는 애들이 아니라 다른 생물을 꼭 먹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지. 다른 생물이 사라지게 되면 얘네는 영양, 먹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종속 영양생물이라 그래. 다른 생물의 영향을 받는다. 다른 생물의 영향을 받아서 다른 생물이 없으면 얘네들의 이제 존속이
결정이 되는 거야. 다른 애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다른 애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 그래서 종속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종속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분해자는 분해를 하는 건데 뭘 분해하냐면 이 생산자나 소비자가 뭐 죽었어 아니면은 뭐 일부가 떨어져 나갔어. 뭐 예를 들면 사람도 계속해서 각질이라는 거 벗어내고 각질 벗어내고 이러잖아. 그지? 그리고 똥도 싸고 오줌도 싸고 이런 배설물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배설물들이나 사체가 나오면 그 배설물과 사체를 분해하는 애들이야. 그 배설물하고 사체 속에도 아주 소량의 유기물은 있거든. 그래서 얘는 사체나 배설물 속에 들어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얻어가는 애들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거의 항상 사체나 배설물들이 쌓여있는 곳에 잘 나타나는 애들이야. 대표적인 애들이 누가 있어? 세균, 균류, 그 다음에 곰팡이, 그리고 우리 나무가 썩었을 때 나무 사체에 잘 자라는 애들이 있잖아. 버섯, 그지? 버섯.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분해자라 그래. 얘네도 그러면은 다른 생물이 있어야지만 살아가지. 그 얘를 뭐라고 하면 돼? 그러면 영양 방식을 종속이라고 하면 돼. 동물 플랑크톤은 뭐예요? 뭐라고? 동물 플랑크톤? 말 그대로 동물성 플랑크톤. 다른 플랑크톤이나 뭐 식물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애들. 그러니까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하면 식물처럼 광합성을 해서 살아가는 애들 얘기하는 거고, 동물성 플랑크톤이라 그러면은 동물처럼 다른 생물을 잡아먹는 플랑크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렇게 생물적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비생물적인 요인은 그냥 뭐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빛, 공기, 물, 토양, 온도 등의 무기 환경 요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생태계를 가지고 지금 요거는 생물 요소를 역할에 따라 구분을 했다 그랬잖아, 그지? 역할에 따라 구분했다면 이 생물 요소의 크기를 순서대로 나타낸다면 가장 작은 기본 단위가 되는 게 개체야, 개체. 개체는 그냥 생명체 하나하나를 얘기해. 그러니까 나도 하나의 개체고 너네도 하나의 개체야, 각각. 그러면 이런 개체들이 모여있는 걸 가지고 개체군이라고 하는데, 이 개체군이라고 하는 거에서 내가 유의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같은 종들이 모여있는 거야. 사람이면 사람끼리만 모여있는 집단, 개미면 개미끼리만 모여있는 집단, 사자면 사자끼리만 모여있는 집단. 그래서 하나의 종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걸 개체군이라 그래. 그러면 A라는 개체군이 있고 B라는 개체군이 있고 C라는 개체군이 있고 뭐 D라는 개체군, 여러 개체군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개체군들이 한데 얽혀 모여있는 거대한 집단을 가지고 군집이라 그래. 그래서 군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개체군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가 되면 여기에 무기 환경 요소, 비생물적인 요소가 들어가게 되면 그게 생태계가 된다라는 거야. 생태계. 그러니까 뭐 각각의 하나하나 개체가 이렇게 있으면은 개체가 있으면은 개체들이 모여서 개체군이 되는 거고, 개체군과 개체군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군집을 이루는 거고, 이 군집이 생물 요소 전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생물 요소 전체에다가 환경까지 더해지면은 전체가 생태계가 된다.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생물이 살아가는 동안에 비생물적인 요소하고 생물적인 요소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이때 아까 먼저 얘기했던 게 비생물 요소가 먼저고 생물 요소는 거기에 끼어들어가 살게 된 거잖아. 그러면서 우리 생물 요소라는 게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적응했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그렇게 적응하게 된 거는 환경에 의해서 변하게 된 거지. 맞아? 자, 이런 식으로 환경에 의해서 생물이 변하는 현상을 가지고 작용이라 그래. 즉, 생물이 있으면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 작용이라 그래. 그럼 반대로 생물이 살아가면서 변화를 시킬 수도 있잖아. 뭐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공기의 조성을 바꾼다라든가,
아니면은 사체가 썩어가지고 토양을 오염시킨다라든가 물을 오염시킨다라든가 하는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을 반대로 작용한다. 반작용이라 그래. 그래서 요거 니네가 거꾸로 막 보는 경우가 많은데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를 작용이라고 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그 반대를 반작용이라고 한다라고 체크해 놓으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생물 요소 간에도 서로 상호작용을 하지. 여기서 이미 상호작용을 써놨지. 생산자를 잡아먹고, 그지? 생산자를 잡아먹고 소비자가 뭐 하는 거? 뭐 죽거나 배설물을 내보내면 분해자가 그걸 먹고, 그지? 그 다음에 분해자는 생산자의 사체 같은 것도 먹기도 하고. 그럼 이 분해자가 사체나 배설물 속의 유기물을 분해하면 이 분해한 유기물이 무기물이 되면서 어디로 가? 다시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야. 뭐 예를 들면 토양 같은 거에. 그지? 그럼 토양에 다시 무기물로 돌아가면 그 토양에 있는 무기물을 생산자가 다시 흡수해서 또 광합성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뭐 기타 등등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생물 요소 간에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소비자와 분해자 사이에, 분해자와 생산자 사이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비생물적인 요소, 환경이 생물 요소, 생명체에게 작용한 사례에 대해서 봐야 돼. 작용한 사례.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앞에서 그냥 간단하게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애가 살아남았다라고 봤다면 그러면 어떤 형태로 살아남았는가를 보는 거야, 지금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빛이 강한 곳에서는 어떤 애가 살아남아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 따뜻한 곳과 추운 곳에서는 어떤 애들이 살아남아서 어떤 형태를 하고 있다. 각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자, 뒤로 넘어가 봐. 첫 번째가 빛과 생물이야. 빛은 광합성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지. 빛 에너지를 흡수해서 광합성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빛에 굉장히 민감하게 변하는 그런 생물이 있어.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야? 소비자야, 분해자야, 생산자야? 생산자가 되겠지. 생산자가 가장 빛에 민감하게 반응할 거야. 자, 그럼 그 중에서 첫 번째, 빛의 세기와 관련된 거야. 빛의 세기. 자, 빛이 강한 곳이 있으면 빛이 약한 곳이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지. 일반적으로 빛의 세기가 강한 곳은 위쪽에 강할 거고, 그치?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약할 거야. 왜냐면 숲이 우거져 있을 때 저 위쪽은 태양빛을 그대로 받지만 아래쪽은 그늘진다 그러잖아. 그늘이 지니까 아래쪽은 살짝 햇빛이 약할 거야. 그래서 위쪽에 자라는 잎하고 아래쪽에 자라는 잎의 모양, 형태가 조금 달라. 자, 일반적인 우리 잎의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표면에 표피세포라는 게 있어. 이렇게. 표면에 표피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표피세포 바로 아래에 세포층이 두껍게 이렇게 빼곡하게 배열되어 있는 조직이 하나 있어. 요거 울타리 조직이라 그랬어. 그리고 그 울타리 조직 아래에는 이렇게 해면 조직이라 그래서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세포들이 배열되어 있고 가운데에 뭐 관다발이라고 해서 물과 양분의 통로가 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다시 표피세포가 덮고 있고 표피세포가 이렇게 덮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잎의 단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 그럼 여기서 광합성을 가장 활발하게 하는 층은 가장 빼곡하게 이렇게 세포들이 있는 여기. 요 울타리 조직. 요 울타리 조직이 가장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 자, 그럼 빛의 세기가 강한 위쪽에 있는 애들은 빛이 강하게 들어오니까 강하게 들어오는 만큼 그 빛을 다 흡수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겠지. 근데 만약에 이 울타리 조직이라는 애가 굉장히 얇게 있다 그러면은 빛이 그냥 통과해버리고 뚫고 지나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그 많은 에너지의 빛을 최대로 흡수하려면 이 울타리 조직을 두껍게 해서 깊숙이 들어와서 모든 빛 에너지가 흡수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래서 위쪽에 자라는 애들은 잎이 굉장히 어떻다? 이렇게 잎이 있으면 잎이 굉장히 두꺼워. 이런 식으로. 되게 두껍게 생겼어. 이렇게. 그 두껍게 생긴 거는 어디가 잘 발달한 거야?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나타나는 거야.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나타나는 거야. 자, 그럼 반대로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빛이 일단은 조금밖에 못 들어오지. 조금밖에 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 봤자 요 안쪽까지 침투해서 들어오는 빛이 있어 없어? 없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위쪽에서 빛을 다 흡수해 버리니까 아래쪽으로 도달하는 빛은 적을 거 아니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햇빛이 들어오면 위쪽의 잎이 이렇게 두껍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아래쪽의 잎은 빛을 거의 받지 못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서라도 더 넓게 펼쳐서 면적을 늘려서라도 빛을 받는 면적을 늘려주면 광합성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잎들은 좀 더 얇고 넓게 펼쳐져 있는 성질이 있다. 빨빨 와. 빨빨 와. 뭘 에이씨야. 돈 줬어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돈 내겠어요. 돈 내겠어요. 돈 줬어요. 왜? 뭐? 우리 맨 처음에 사랑해가지고 해보 갔거든? 해보려고 갔거든? 내가 개 잘했거든? 그 이상한 진짜 있어. 빨리 꺼내. 책 빨리 꺼내. 야, 우리 급해. 26조. 뭐 누구한테 돈 먹여서? 네? 진짜로 돈 먹는 거. 개 못한 팀한테 줬어요 갑자기. 개 못하는 팀한테 줬다고? 갑자기? 왜? 모르겠어요 갑자기. 1등이 그때 문제 나가는 팀한테 줬어요. 자, 26쪽이야, 26쪽. 26쪽에 빛의 세계가 생물하고 있어.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잎은 빛을 적게밖에 못 받으니까 좀 더 넓고 얇게 이렇게 잎이 좀 더 넓고 얇게 이렇게 만들어진다. 즉, 울타리 조직이 굉장히 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그래프 하나만 그릴게. 그래프. 우리 잎에서는 무엇이 일어나? 광합성이 일어나지. 자, 여기 세로축은 뭐냐면 광합성과 관련되어 있는 기체. 대표적으로 뭐야? 이산화탄소지. 자, 이산화탄소의 출입량을 보이는 거야. 이산화탄소 출입량. 자, 그 다음에 가로축은 빛의 세기야. 빛의 세기. 자, 여기서 이산화탄소 출입에 지금 양의 값이 있고 음의 값이 있지? 그지? 이때 양의 값을 뭐라고 하냐면 이산화탄소 흡수량이라고 그래. 흡수량.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의 값은 이산화탄소 방출량이라고 할게. 자,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때가 언제야? 광합성을 할 때지.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방출할 때는 뭐 할 때야? 호흡을 할 때야. 그래서 요 방출하는 양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호흡하는 양이다. 어서 와. 왜? 어? 뭐 뭔가 비리가 있는 것 같다라는데? 돈 맥인 것 같다라는데? 너도 인정하는 바야? 어? 뭔가 아니 뭔가 돈 맥인 것 같다고 막 지금 되게 흥분해가지고 왔거든? 뭔가 비리가 있는 것 같다고? 돈 맥인 것 어? 말이 안 된다고? 자, 다시 돌아와. 자, 호흡이야, 호흡. 요거는 이제 방출하는 거, 반대, 흡수하는 거니까 이제 이거는 광합성을 하는 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자, 우리 이렇게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만들어진 잎을 뭐라고 부르냐면 굉장히 볕이 강한 곳에서 발달하는 잎이다라고 해서 양엽이라 그래. 양엽.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음지에서 만들어진 잎이다 해서 음엽이라 그래. 양엽, 음엽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양엽이 잘 발달한 애들은 광합성을 아주 잘할 수 있겠지. 반대로 이제 음엽이 잘 발달한 애들은 뭐 광합성을 하긴 하지만 양엽이 발달한 애들보다는 적게 할 거 아니야. 자,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양지식물이라고 그러고 음지식물이라 그래. 그러면 양지식물하고 음지식물에 대해서 그래프를 이제 두 가지 그릴 거야.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양지식물을 보게 되면은 빛의 세기가 0일 때 광합성 할 수 있어 없대? 못하지. 광합성 못하니까 오로지 뭐만 할 수 있는 거야? 호흡만 하겠지. 자, 호흡만 하니까 이산화탄소를 방출할 거야. 맞아? 자,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제 광합성을 하기 시작하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호흡으로 100만큼 방출하는데
광합성으로 30만큼만 흡수한다고 하면은 겉보기에 얼마만큼의 이동이 생기는 거야? 70만큼이 호흡으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맞아? 그러다가 광합성을 더 많이 하게 되면은 점점 차이가 줄어들면서 겉보기에는 출입하는 이산화탄소가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겠지? 자,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 요 지점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겉보기에 이산화탄소의 출입이 있어 없어? 없어 보여. 그지? 자, 이때 빛의 세기를 가지고 보상점이라 그래. 호흡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광합성으로 메워버리는.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산화탄소의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됐지? 자, 그러면은 이제 더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계속 광합성하는 양이 늘어나겠지. 계속 늘어나다 보면 쭉 올라가는데 얘가 흡수할 수 있는 빛 에너지의 최대량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그 이후부터는 더 이상 광합성하는 양이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 자, 그때의 빛의 세기 있지, 여기.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광포화점이라고 그래. 광포화점. 빛이 포화되었다. 더 이상 빛의 세기가 강해져도 광합성하는 양이 늘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이 노란색 그래프가 양엽이 발달한 양지식물이야. 양지식물. 그럼 반대로 음엽이 발달한 음지식물 한번 생각해봐. 음지식물은 양지식물보다 광합성하는 양도 굉장히 적을 거고 굉장히 적은 양의 유기물을 합성할 테니까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왜? 음지에 사는 애니까. 양지에 사는 애는 위까지 크게 자라겠지만 음지에 사는 애는 작게 자랄 거 아니야. 그러면 개체가 크기가 작으니까 호흡하는 양도 어떻겠어? 적겠지. 그래서 얘는 여기서 시작해, 그래프가. 똑같이 빛의 세기가 증가함에 따라서 광합성하는 양이 생기니까 이렇게 올라가지. 그러면 여기가 뭐야? 여기가 음지식물의 보상점이 되는 거지. 보상점의 빛의 세기가 양지식물에 비해서 어때? 낮지?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빛의 세기가 강해짐에 따라서 올라갈 거야. 그런데 얘는 양엽이 발달해서 광합성을 굉장히 풍부하게 많이 할 수 있지만 얘는 음엽이 발달했기 때문에 광합성을 많이 할 수가 없지. 그래서 올라가다 보면은 조금 더 작은 빛의 세기에서 먼저 광포화점에 도달하는 거야, 여기. 음지식물이야. 자, 요거 생명과학 원에 그대로 나온다. 생명과학 원의 5단원에 그대로 나온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통합과학에 나오는 생명과학 파트 있었지. 자연선택과 진화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치? 근데 자연선택과 진화 부분은 사실상 유전이라고 하는 걸로 조금 다른 내용으로 나와. 근데 이 생태계 파트 있지? 진짜 100% 똑같이 나와. 진짜 완전 똑같이 나오고 우리 전에 생물 다양성과 보존해가지고 있었던 거 있지. 유전적 다양성, 뭐 종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그것도 100% 똑같이 나와. 생명과학 원의 가장 마지막 단어에. 자, 그러니까 지금 정리 잘 해놔. 이렇게 양지식물하고 음지식물은 광포화점하고 보상점의 빛의 세기가 다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지식물은 보상점이 더 높고 광포화점도 더 높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 그래프에서 알아낼 수 있는 물리량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얘는 빛의 세기가 0일 때 이산화탄소 방출하는 양, 다르게 얘기하면 호흡하는 양이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여기 X축 값부터 Y 절편 정도까지, 그러니까 요만큼이 호흡을 하는 양이 되는 거야. 그지? 요만큼의 호흡을 하지.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그래프가 여기까지 올라갔다고 해봐. 그러면 이거는 겉보기에 이산화탄소 출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그럼 실제로는 어떤 거야? 요만큼 호흡을 하면서 요만큼 광합성을 하는 거지. 맞아? 그리고 광포화점에 도달하게 되면 이만큼 광합성을 더 하는 거지.
그래서 광포화점일 때 이산화탄소 흡수량부터 여기 아래 Y절편 쪽까지 여기가 전체 광합성량, 총 광합성하는 양 이렇게 되는 거야. 총 광합성량. 자, 그러면은 요 호흡량하고 총 광합성량의 차이만큼 요만큼을 뭐라고 하면 돼? 요만큼, 요 차이만큼. 사실은 야 봐봐, 이만큼 광합성을 하지만 이만큼은 호흡을 하면서 다시 써먹는 거잖아. 맞지? 그치? 그럼 이건 뭐라고 하면 돼? 순수하게 광합성하는 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 얘를 순광합성량이라고 그래. 순광합성량. 그래서 순광합성량도 비교해 보면은 누가 커? 음지식물보다 양지식물이 크지. 그지? 자, 요 그래프 잘 그려 놓으세요. 그래서 그리면서 봐. 빛의 세기가 강한 곳은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고, 그래서 굉장히 두껍게 잎이 만들어지고, 빛의 세기가 약한 곳은 잎이 받는 빛의 양과 빛의 투과율을 높여서 빛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잎이 얇고 넓게 발달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강한 곳의 잎을 양옆, 빛이 약한 곳의 잎을 음옆, 이렇게 얘기를 한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빛의 파장과 생물. 자, 빛이라고 하는 애는 우리 파동이잖아. 그지? 파동이야. 우리 1학년, 아직 1학년이지? 1학기 때 내가 이렇게 유리 그린 적이 있거든? 1학기 때. 이렇게 생긴 애가 뭐라 그래? 프리즘이라 그러지, 프리즘. 여기다가 내가 빛을 쏘아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져? 빨주노초 파남보 해가지고 무지개 색깔로 나눠지지, 그지? 그러면은 색깔별로 한번 생각을 해봐. 빨간색은 어디로 가? 위로, 아래로. 야, 절대 위로 꺾이는 건 없어. 니네 그냥 생각해봐. 야, 이 중학생도 안 나온 것들 같이 그렇게 얘기하지 마. 야, 빛이 이렇게 렌즈를 통과할 때 두꺼운 쪽으로 꺾여요,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 이거. 야, 원리는 몰라도 두꺼운 쪽으로 꺾여요. 그래서 오목 렌즈는 두꺼운 쪽이 바깥쪽이니까 바깥쪽으로 꺾여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얘는 두꺼운 쪽이 아래쪽이니까 아래쪽으로 꺾여야 될 거 아니야. 나 무슨 랩하고 있니 지금? 졸라 빠르게. 어디로 꺾여? 다 아래로 꺾이는데 빨간색은 조금 아래로 꺾여. 조금 아래로. 그 다음에 노란색은 더 많이 꺾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 계열은 더 많이 꺾이고. 요거 생각해봐. 이렇게 꺾이는 현상을 뭐라 그래? 굴절이라 그래. 자, 이런 굴절 현상이 어디에도 일어나냐면 바닷속에서도 일어나는 거야. 자, 바다가 이렇게 있으면, 바다가 이렇게 있어. 빛이 들어오지. 빛이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빛이 붉은색 계열의 빛은 조금 꺾여. 그러니까 깊은 곳까지 못 들어가. 왜? 안 꺾였어? 되게 조금 꺾였어. 0.5도 꺾였어, 이거. 아직 안 보이는구나, 이게. 야, 이게 31년 된 눈도 이거 0.5도 꺾인 걸 다 보는데. 그것도 몰라? 자, 이렇게 꺾였어. 노란색은 더 아래로 꺾여. 맞지? 그 다음에 파란색 계열 빛은 더 아래로 꺾여. 그러니까 더 깊은 곳까지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맞아? 자, 이 빛을 뭐라고 하면 돼? 각각? 붉은색의 빛, 누런색의 빛, 푸른색의 빛. 버퍼링이 좀 심한데? 요거? 청광이 뭐예요? 버퍼링이 좀 심한데?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바닷속에 사는 해조류 같은 경우에, 해조류도 생산자잖아. 해조류도 생산자니까 광합성을 한단 말이야. 광합성을 하는데 빛이 들어와야 광합성을 할 거 아니야. 여기는 뭐밖에 안 들어와. 물론 다 들어와. 그치? 근데 적색이 많이 들어와. 여기 황색이 많이 들어와. 여기 청색이 많이 들어와. 그러면 많이 들어오는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을 할 거 아니야. 적색을 흡수하면은 빨간색이 보일까? 아니요. 보색으로 보이겠지. 반대되는 색깔. 파란색, 초록색. 초록색. 네? 그래서 녹색의 해조류, 녹조류. 빨강, 파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황색광. 황색을 흡수하게 되면은 갈색으로 보여. 얘는 갈조소라는 애가 따로 들어있어서
갈색으로 보이는 갈조류. 그 다음에 청색광을 흡수해서 반대되는 이제 홍조소가 들어있어서 홍색을 띠게 되는 홍조류. 중학교 때 미술 시간에 이거 안 했구나. 빨, 주, 노, 연, 녹, 청, 파, 남, 보라, 자홍색. 뭐야?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색상 관계야, 색상 관계. 반대되는 게 있는 게 보색이야, 보색 이렇게. 뭐야? 뭐야? 나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거 아직도 기억나는데 이거. 왜안 배웠어? 아우, 그렇지. 요즘 참 안 배우는 게 많아, 그지? 요즘 교육과정 개쓰레기야, 그지? 안 배우는 게 너무 많아,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있고, 야 대표적으로 바다 속에 사는 조류 우리가 먹잖아. 예. 녹색인 게 누가 있어? 미역. 다시마. 이끼. 미역하고 다시마는 이끼 먹고 살아? 이끼 먹고 살아? 근데 무슨 성게냐, 네가? 미역 맞지 않아요? 에이. 왜? 미역 어디 가서 갈색이에요? 검은색 쪽이야. 미역하고 다시마 여기. 그 다음에 김 있지, 김. 김은 이렇게 빛에 비춰보면은 불그스름해. 불그스름해. 억지네요. 파래. 파래 김은 파랗게 보이지. 아니 초록색으로 보이지. 초록색으로. 그럼 녹조류예요? 네. 오, 핵함. 보는 거구나. 다 나와 있어. 파래 핵함은 녹조류야. 쟤 잘 보고 온 거지, 그치? 잘 보고 있는 거지. 다 있거든, 책에. 우뭇가사리, 뭐 이렇게. 그래서 얘는 갈조류야. 자, 얘네들은 각각 자신이 흡수하는 색깔의 보색을 띠고 있지, 그지? 얘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색 적응이라 그래. 보색이 보호색이에요. 아니 반대되는 건 아니에요. 반대되는 색. 보색 적응. 보색?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것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일조 시간과 생물. 자, 식물에 대해서 일조 시간과 생물, 식물의 일조 시간. 일조 시간이라는 게 뭐야? 해 받는 시간. 해를 받는 시간이야. 그래서 해를 받는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네가 생식을 하거나 꽃이 피거나 꽃이 안 피거나 하는 게 정해지는데, 자, 요 일조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정리해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밝은 기간, 그 다음에 어두운 기간. 자, 하루 중에 밝은 기간과 어두운 기간이 합쳐지면 몇 시간이야? 24시간이지. 우리 이 어두운 기간을 가지고 암기라고 할게. 암기. 그러면 자, 요 암기 어두운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꽃이 피고 안 피고가 결정되는데, 일단은 먼저 장일식물이라는 애가 있어. 장일식물은 반대로 얘기하면 밤이 짧은 거지. 왜? 해 일자 2일. 해가 길 때니까 반대로 밤이 짧을 때가 되는 거잖아. 자, 밤이 짧을 때를 단야식물이라 그래. 단야. 장일식물 또는 단야식물이라 그래. 그러면 얘는 밤이 길어야 돼, 짧아야 돼? 짧아야 되는 거지. 자, 이 장일식물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해가 길어질 때 꽃이 피는 애야. 반대로 얘기하면 밤이 짧아질 때 꽃이 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럼 밤이 짧아질 때 꽃이 핀다라는 거는 암기가 짧아야 된다, 길어야 된다? 짧아야지. 암기가 짧아야 개화한다. 근데 그냥 암기가 아니라 여기 앞에다가 세 글자만 붙일게. 지속된 암기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야? 밤이 길게 유지가 되는 시간 있지. 중간중간에 빛을 비춰주거나 하면 안 되고 유지되는 시간. 그 유지되는 시간이 짧아야지만 개화가 일어나는 거야. 여름. 그러면 그치? 얘는 봄철이나 초여름에 개화를 하는 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 다음에 반대로 단일식물이 있어. 단일식물은 이제 해가 길 때 반대가 되겠지.
그럼 얘는 이제 해가 길어 장이 장야. 왜 나 똑같이 일이라서 나냐. 장야. 지속된 암기가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지속된 암기가 길어야 돼. 길어야 개화를 한다. 그러면 이제 밤이 길어지는 기간에 꽃이 피는 거잖아. 밤이 길어지는 기간은 대충 언제야? 가을, 철 지나서 초겨울. 개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봄, 초여름에 개화하는 데 대표적인 게 우리 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붓꽃, 그 다음에 개나리, 벚꽃 이런 거 있지. 그지? 그 다음에 국화, 코스모스 이런 건 가을에 또 피지. 그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여기 뭐 개나리, 붓꽃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에 개화하는 게 코스모스, 국화 이런 애들은 또 가을철에 꽃이 핀다. 자, 이런 식으로 식물은 일조 시간과 관련해 가지고 개화를 하고 안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동물도 마찬가지야. 동물은 보통 이제 새들 경우에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철에 성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돼서 알을 낳는다. 그래서 꾀꼬리와 종달새 둘 다 새죠. 조류지. 일조 시간이 길어지는 봄에 번식을 하고, 그 다음에 송어하고 노루 같은 경우에는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번식한다는 거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온대 지역에 사는 곤충은 원래 온대 지역 하면 따뜻한 곳이잖아. 그치? 근데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 변화가 일어나지. 겨울철이 되게 되면 추워지니까 활동을 정지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가을에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겨울잠을 자고, 이른 봄에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활동을 시작하고 번식한다. 자, 거기 세 번째 온대 지역의 곤충에 대해서 별표 쳐놔. 체크해놔. 헷갈리지 말게. 온대 지역의 곤충은 일조 시간과 관련해서 겨울잠을 자는 거야. 다시 일조 시간과 관련해서 겨울잠을 자는 거야. 온대 지역의 곤충은 가을에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겨울잠을 자고, 봄에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활동을 시작한다. 이렇게. 응? 기온이랑 관련이 있다기보단 얘는 일조 시간과 관련이 있는 거야. 내가 왜 체크하라 그러냐면 뒤에는 온도와 관련해서 겨울잠 자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 온대 지역의 곤충은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가을에 겨울잠을 자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매미를 보면은 여름 지나가서 이제 가을 오게 되면은 다 새끼들, 애벌레들 땅속으로 기어들어가 있지. 그리고 수년간 계속 땅속에 있다가 올라와서 이제 번데기 시절을 거치고 매미 성체가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다 잡아먹지. 잡아버리고. 그지? 쌤이 내가 매미를 왜 잡아먹냐? 내가 먹을 게 없다고 매미 잡아먹냐? 매미 먹어요? 매미를 왜 먹어 그거를? 내가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렇지 매미를 먹냐 내가? 자, 그 다음에 토양과 생물. 물질과 에너지를 순환하게 하고 육상식물과 지렁이, 두더지, 토끼, 미생물 등의 수많은 생물의 서식지가 된다. 그래서 토양 속의 미생물은 죽은 생물이나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다른 생물에게 제공하거나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낸다. 그 다음에 토양 속의 물은 다양한 무기물이 녹아있어서 식물의 양분으로 이용되고, 토양 속에 있는 공기는 세균의 서식에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토양이 가장 중요한 점은 그거다. 무기물을 저장을 해서 그 무기물을 식물이 흡수해서 광합성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생물체들이 다 토양에 살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의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한다라는 거. 자, 밑에 문제 빠르게 체크합시다. 잎의 두께가 다른 것은 뭐에 대한 적응의 예다? 빛의 색이. 빛의 세기에 적응한 예다. 바다의 깊이에 따라 서식하고 있는 해조류의 종류가 다른 것은 일조 시간과 관련이 있다? 일조 시간이 아니라 빛의 파장과 관련이 있죠. 토양은 많은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한다? 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빛과 관련된 내용 한 가지만 더 정리를. 불광성. 해바라기가 이름이 왜 해바라기야? 해. 응? 해 쪽으로 고개를 돌려. 해 쪽으로 고개를 돌리니까 해를 바라보니까 해바라기지.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해바라기예요? 뭐 이러던데 어떤 애는. 어? 한영고 다니는 친구인데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니까 해바라기지? 이랬더니 오 진짜요? 남자예요? 어. 아, 에이씨, 뭐.
네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자, 해를 바라본 쪽으로 자라는 현상을 가지고 굴광성이라고 그러는데 식물의 경우에 식물도 성장 호르몬이 있겠지. 생장 호르몬이라고 합시다. 생장 호르몬. 요 생장 호르몬인 옥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옥신이라는 성분은 빛을 받으면은 빛을 받는 쪽에서 빛을 받지 않는 쪽으로 이동을 해. 그러니까 식물이 이렇게 자라 있으면 여기에 이제 옥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뿌리 끝이나 이런 끝 쪽에서 막 자라난단 말이야. 자라나서 점점점 길어지는데 만약에 이쪽에 해가 이렇게 비치고 있다. 그러면 이 옥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해가 비추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 그러면 옥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오른쪽으로만 이렇게 이동을 했으니까 이쪽 부분은 생장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여기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돼? 오른쪽은 많이 자라고 왼쪽은 자라지 않으니까 오른쪽이 더 길어지면서 이렇게 왼쪽을 향해서 꺾이게 되는 거야. 알겠어? 왜 그래? 넌 또 왜 그래? 뭐 또 음란막이 꼈지 얘. 또 이상한 생각해 자꾸. 이 배제고 진짜 이 게이들 진짜. 자, 이 햇빛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꺾여 자라게 된 거지. 맞아? 자, 요걸 가지고 뭐라고 한다? 굴광성이라고 한다. 이러다가 나중에 막대기만 보고 이상한 생각하겠네 진짜. 그렇게 좋아? 싫어요. 와, 그렇게 좋아? 엄청 좋아하는데? 자, 27쪽에 아까 커피 시킨다 하니까 커피 싫다며. 27쪽에 온도와 생물로 갑시다. 자, 이것도 앞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좀 종합을 해보면 우리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하면서 살아가지. 근데 물질 대사하는데 가장 필수 요소가 뭐였어? 단백질. 효소. 그지? 단백질인 효소. 근데 이 효소라는 애는 온도에 아주 민감한 녀석이었잖아. 그래서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면 효소의 활성의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날 수도 있고 못 일어날 수도 있지. 그래서 첫 번째로 동물은 이제 겨울잠을 자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 햇빛을 받는 양을 조절해서 체온을 유지하는 애도 있고 그리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깃털이나 털이 발달하고 피하 지방층이 두껍게 만들어진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림처럼 서식지 기온에 따라서 몸집의 변화가 생기는 애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온도와 관련해 가지고 두 종류를 나눌게. 변온동물이 있고 정온동물이 있어. 둘의 차이점은 온도가 변하고 온도가 변하지 않고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려고 하지. 이걸 이제 항상성 유지라 그래. 항상성 유지라 그러는데 변온동물 같은 경우에는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체온이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하는 체온을 유지하려면 추운 겨울철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요. 자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변온동물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자는 이유는 뭐 때문에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겨울잠을 자는 거야. 땅속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왜냐면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 효소의 활성이 줄어드니까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니야. 자, 근데 정온동물도 겨울잠을 자는 경우가 있어. 겨울잠을 자는 경우가 있어. 그럼 정온동물은 겨울잠을 왜 자는가? 얘는 이유가 뭘까? 밥이 없어서? 밥이 없어서. 먹이가 없어서. 먹이를 구하기 힘들어서. 자, 둘은 좀 차이가 있지, 그지? 아까 온대지방의 곤충은 왜 자는 거였어? 일조 시간이 짧아지니까 자는 거였고, 얘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자는 거고, 얘는 먹이가 없어서 자는 거고. 대표적으로 변온동물 하면은 누구? 우리 파충류들 있지. 뱀, 도마뱀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얘는 북극곰 이런 애들. 이런 애들. 깨지. 네가 쿡 찌르면 깨지. 너 잡아먹지. 걔네들 졸라 겨울에 배고플 때인데. 안 건드리면 안 돼요? 안 건드리면 안 깨지. 얼마큼 건져요? 그리고 어디 굴 속이나 이런 데 땅 속에 들어가서 자는 거지. 땅속에 들어가요, 거기? 땅 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굴 같은 데 들어가서 자는 거지. 몇 달 동안 자요? 겨울 내내.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멜론이라고 하는 애는 온도가 높을 때는 몸의 색을 밝게 해서 몸의 반사를 높이고 온도가 낮을 때는 몸의 색을 어둡게 해서 이렇게 색깔을 변화시켜가지고 체온을 유지하는 애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피하 지방층을 두껍게 만들거나 깃털이나 털을 만들어서 보호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포유류 중에서 우리 거기 여우가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베르그만의 원리 또는 베르그만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베르그만의 법칙은 뭐냐면 추운 지방에 사는 동물일수록 부피를 증가시켜서 몸집을 크게 하는 거야. 몸집을 크게 해서 체표 면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상대적으로 줄이는 거야. 자, 부피분해, 부피에 대한 표면적의 비를 감소시켜서 열이 발산하는 양을 감소시키는 거야. 그래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 추운 지방일수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알렌의 법칙. 요 알렌의 법칙은 비슷한데 추운 지방일수록 열 발산이에요. 추운 지방일수록 뭐 하는 거야? 말단부의 크기를 작게 하는 거야. 말단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 손, 뭐 발, 내지는 귀, 코, 주둥이 이런 거 있지, 그치? 그런 걸 작게 만든다는 거야. 그래서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북극에 사는 여우는 사막에 사는 여우보다 몸집은 더 크지만 귀와 입, 주둥이, 꼬리 이런 것들은 더 작게 나타나는 거. 그래서 사막 여우는 귀가 굉장히 크게 쫑긋하게 나와 있지, 그치? 근데 북극 여우 같은 경우는 귀가 되게 조그만하고 주둥이도 많이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달라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뭐와 관련된 거야? 열 발산, 열을 빼앗기는 것과 관련된 거야. 사막에 있는 여우는 귀를 크게 함으로써 표면적이 늘어나지? 표면적이 늘어나니까 열 발산을 더 잘 시킬 수 있는 거고, 추운 지방에 사는 북극 여우 같은 경우에는 귀를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몸의 표면적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열 발산을 줄인다. 그래서 체온 유지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동물의 적응에 대해서 봤어요. 온도에 따른 여우의 적응 보면 추운 지역의 여우는 몸의 크기가 크고 베르그만의 법칙, 말단부가 작아서 알렌의 법칙, 열이 방출하는 걸 막는다. 반대로 사막 여우는 몸집이 작고 몸의 말단부가 커서 열을 잘 방출한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적응, 툰드라 지역이 어디야? 추운데. 추운데. 툰드라가 춥고 습한데? 자, 이것도 나중에 생명과학 1에 나오는 건데, 자, 삼림, 벌채. 초원, 사막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 삼림은 그냥 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 풀이 많이 자라는 곳이라 생각하면 되고, 초원은 진짜 작은 크기의 잡초 같은 애들이 많이 자라는 곳이고, 그다음 사막은 거의 자라지 않는 곳이지. 그래서 여기로 갈수록 강수량이 적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강수량과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럼 삼림에는 어떤 삼림이 있냐면 열대 삼림 또는 열대 우림, 그 다음에 온대림, 그 다음에 한대림, 이런 식으로 온도에 따라서도 또 구분을 해. 그러면 사막이라고 하는 거에 한대 지역, 차가운 지역에도 사막이 있는데 그 한대 사막을 가지고 툰드라라 그래. 툰드라. 한대 사막을 툰드라라 그래. 강수량 굉장히 적으면서 추운 지역이야. 자, 그럼 그런 곳에서 살아가는 생명체에 대한 내용이야. 털송이 풀잎은 잎이나 꽃에 털이 나 있어서 낮은 온도에서도 살아남는다. 그 다음에 추위를 견디기 위해 잎을 떨어뜨린다.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자. 식물에 적응해서 온대지방에 사는 화렵수. 화렵수가 뭐야? 화렵. 이거 넓은 잎을 가지고 있는 나무야. 온대지방의 화렵수가 가을철이 되면 가을철에 낙엽을 떨어뜨린다. 잎을 떨어뜨린다. 왜냐면 잎이라고 하는 게 면적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추운 겨울에 면적이 넓은 걸 가지고 있으면 발산되는 열의 양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잎을 떨어뜨리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상록수. 상록수는 뭐야? 한자 잘해야 돼. 이광수. 아 진짜. 상록수, 상록수. 상. 위. 상하면 위밖에 없지. 네. 항상 항상 상자야. 록. 푸른 거. 초록색. 수. 소나무. 항상 푸른 잎을 가지는 나무야. 소나무? 소나무? 아니야. 동백나무. 네? 이런 나무들. 소나무 아니에요? 소나무가 물론 항상 푸르긴 푸르지, 그치? 근데 소나무도 가끔씩은 이렇게 색깔이 변하기도 하지, 그치? 물론 상록수에 들어가긴 해. 자, 대표적인 상록수, 동백나무 이런 애들이 있는데, 자, 요런 애들은 낙엽을 떨어뜨리거나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지? 낙엽을 떨어뜨리거나 하지 않아. 그러면 얘네들은 추운 겨울에 어떻게 나냐면 잎에 있는 녹말 있지. 우리 광합성을 해서 만들어진 포도당을 녹말로 만들어내잖아. 잎의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 자, 잎의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면 녹말은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잘 안 녹는데 포도당은 녹아요. 물에 잘 녹아. 자, 얘가 물에 잘 녹으니까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잎의 농도, 다르게 얘기하면 삼투압이라고 그래. 잎의 농도가 증가해. 그럼 잎의 농도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물에, 순수한 물의 어느 점은 0도씨지. 근데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 소금물을 만들어. 어느 점이 어떻게 돼? 올라가요. 내려가요. 내려가. 내려가요. 근데 중학교 때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을 거야. 중학교 때 이게 냉각곡선인데 여기가 온도고 여기가 냉각하는 시간이야. 순수한 물은 0도씨에서 얼어, 그지? 그래서 물일 때 점점 온도가 내려가다가, 그지? 0도에 도달하면, 여기 0도씨에 도달하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상태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물이 다 얼어버리면은 온도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그래프가. 근데 소금물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소금물은 이렇게 내려가다가 점점 어느 점 계속 내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얼음으로 다 얼면은 그때부터 이제 온도가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금물이 되면, 혼합물이 되면 어느 점이 내려간다고. 농도가 진해지면 진해질수록 어느 점이 더 많이 내려가. 그래서 바닷물이 겨울에 얼지 않는 거란 말이야. 바닷물이 굉장히 염분이 많고 농도가 높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잎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어느 점이 내려가는 거야. 어느 점이 내려가니까 얼어, 안 얼어? 안 얼어. 그래서 상록수는 겨울을 나는 방법이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농도를 높인 다음에 어느 점을 낮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0도에서 얼어야 되는데 영하 3도, 영하 4도 더 아래에서 얼게 되는 거지. 알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상록수는 적응을 했다. 그 다음에 잎의 큐티클층이 두꺼워져서 잎이 떨어지지 않고 겨울을 나게 되는 거. 큐티클층이 두꺼워지면서 오히려 열 발산하는 양을 줄여주는 애들이다. 동백나무와 사철나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물과 생물.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 가장 많은 성분이지. 근데 얘가 얼어버리게 되면 큰일 나잖아. 맞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과 관련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온 거고, 이번엔 그냥 진짜 물의 양, 물이 많고 적음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거야. 자, 동물 같은 경우에는 물이랑 항상 맞닿아 있는 애들은 아니지. 어류는 항상 물과 맞닿아 있지만 동물 같은 경우에는 물과 항상 맞닿아 있진 않지.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물을 체내에 보존하는 형태로 진화를 해봤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캥거루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이나 열대 지방에 사는 쥐인데, 이 녀석은 아주 진한 오줌을 본다. 냄새가 엄청나겠지, 그지? 냄새가 엄청나게 센 진한 소변을 내. 왜? 물을 얻기가 힘드니까. 소변으로 내보내는 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파충류. 이런 애들은 몸이 비늘로 감싸져 있지. 그래서 비늘로 감싸져 있기 때문에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곤충도 마찬가지. 곤충은 키틴질로 되어 있는 껍질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수분 손실이 감소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어류 같은 경우에는 어류 어떨까? 그냥 얘는 주변에 물이 풍부하잖아. 캥거루쥐 같은 경우는 아주 진한 소변을 보는 거였다면 어류 같은 경우는 그냥 물, 그냥 똥. 없어요. 그냥 안 써요? 아가미. 안 싼다고? 보. 안 싼다고? 얘는 그냥 물질 대사할 때 발생하는 암모니아를 요소로 전환하지 않고 그냥 암모니아를 배출해. 그냥 형태 그대로 배출해. 암모니아 형태로 그냥 그대로 배출해. 그냥 주변에 물이니까 그냥 싸는 거야. 전환할 필요 없이. 전환하는 과정 그런 거 없이. 그 다음에 조류, 파충류. 요 녀석들의 알은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지. 그지? 양서류 같은 애들, 어류 같은 애들은 보통 알을 낳을 때 물속에다 낳잖아. 그지? 물속에다 낳기 때문에 단단한 껍질이 필요 없다고. 그래도 어쨌든 걔네 말라 비틀어지지는 않잖아. 근데 파충류랑 조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육지에다가 알을 낳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알의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단단한 껍질로 감싸져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 정도로 동물의 예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식물의 예. 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육상식물이 있고 육생식물, 그 다음에 수생식물, 수상식물 이렇게 있지. 그럼 육상식물 같은 경우에는 물을 최대한 흡수를 하려고 해야 되겠잖아. 물 흡수를 어디서 해? 뿌리에서 하잖아, 땅에서. 그래서 사막과 같은 물이 부족한 곳은 보통 이제 뿌리가 굉장히 발달한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에서 물을 흡수를 했는데 잎에서 손실되는 걸 최소화해야 되지. 그지? 그래서 잎이 가시 형태로 바뀌어서 수분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로에 같은 애들은 저수 조직이라 그래서 물을 보관하는 조직이 따로 발달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알로에 잘라보면은 내면에는 물이 흥건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수상식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 속에 살기 때문에 얘네들은 물을 흡수하는 뿌리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물을 이동시키는 관다발,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겠지. 그냥 주변에 있는 물이 있으니까 그냥 흡수하면 되지. 대신에 얘는 물 속에 있기 때문에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상황이잖아. 그래서 통도 조직이라 그래서 공기의 이동 통로 같은 것들이 발달한다. 통도 조직. 그래서 불의 옥잠 같은 것도 보면은 내부에 빈 공간이 굉장히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연의 뿌리 연근도 보면은 구멍이 송송송송 뚫려 있지. 자, 그러한 구멍이 뚫려 있는 조직이 통도 조직이다. 그쪽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만들어낸 거야. 자, 그 다음에 공기와 생물. 공기는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이용이 되는데, 자, 공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기가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지표면이 있으면 쭉 해서 높이 1000km까지가 대기권이었지? 그러면은 그 중에서 대기의 80% 이상은 여기 아래쪽에 대륙권이라고 하는데 분포하고 있었어. 뭐 때문에? 중력의 영향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공기의 양이 점점점 어떻게 돼? 희박해지지. 그래서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랑 그냥 평지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해보면 고산지대 사람은 산소를 운반해주는 적혈구의 수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산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폐포에서 기체 교환을 해서 혈관으로 들어가잖아. 그지? 근데 그때 이 폐포의 표면적이 훨씬 더 넓다라는 거. 그래서 기체 교환을 더 활발히 해서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해준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형태로 공기와 생물 상호작용한 것이 있다. 뭐 대부분 다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어떤 적응의 예가
빛에 따른 건지 온도에 따른 건지 토양에 따른 건지 공기에 따른 건지 물에 따른 건지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밑에 개념 확인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기온이 낮은 지역의 여우는 몸집은 작고 귀의 크기는 크다. 반대로 됐지. 겨울에 느티나무와 신갈나무의 잎이 떨어지는 건 온도에 적응한 결과이다. 맞다. 자, 얘네들은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애들이야. 낙엽이 떨어지는 거는 온도에 관련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물에 사는 식물은 물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 뿌리와 관다발이 발달해 있다. 물에 사는 식물은 뿌리와 관다발이 잘 발달하진 않았죠. 자, 그러면은 한 가지 여기서 문제.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단풍은 뭘까? 화력수. 단풍이 생기는 거는 뭘까? 색깔. 그 색깔이 변하는 건데 그거는 뭐와 관련된 예일까? 햇빛. 이 조량. 빛과 관련된 거야. 빛과 관련된 거. 빛과 관련된 거야. 빛과 관련된 거야. 가을철이 되면은 빛이 약해지지. 빛이 약해지니까 엽록소가 파괴가 되는 거야. 엽록소가 파괴되면서 다른 색소의 색깔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광합성을 할 때는 엽록체가 관여를 하는데, 그지? 엽록체라고 하는 거에는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들어있지. 걔 때문에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거잖아. 근데 대부분의 식물들은 엽록소만 갖고 있는 애도 있지만 엽록소가 아닌 다른 색소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어. 그 다른 색소들은 햇빛에 관계없이 그냥 계속 있는데 가을철에는 엽록소가 파괴가 되면서 엽록소라는 초록색 색소가 빠지니까 다른 색소가 나타나는 거야, 색깔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생명과학 1에서 더 자세하게 할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개념 기본 문제. 이거 어디까지 나가요? 오늘 생물 다 할 건데 뒤에 생태계까지. 아니, 야, 생각해봐. 너네 산염기 진짜 졸라 어렵다, 진짜. 내가 이번에 워크북에다가 산염기 졸라 어려운 거 한 15문제, 20문제 넣어놨어. 기대했는데. 어? 진짜, 아니, 진짜 기본적인 통합과학에서 배우는 내용만 알고 있다 그러면 손도 못 대는 정도야. 아, 진짜로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거 내가 넣어놨어. 일부러. 어? 나 일부러 넣어놨어. 니네 작년 기출문제 보면 기겁할 거야, 아주. 나 일부러 더 넣어놨어.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학교 시험 문제가 쉬워 보일 정도로. 알겠죠? 왜냐면 이번에는 작정하고 분명히 어렵게 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산과 염기는 내가 들어가는 거 알고 있었으니까 산과 염기는 어렵게 했는데 중력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중력도 졸라 어려운 문제를 내가 몇 개 추려서 만들 거야, 또 문제를.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지금 얘기해 줄 수 있는 건 여기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부분을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화학 부분 좀 어렵게 조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물리 부분 좀 어렵게 조지고 그러면서 물리하고 화학을 계속 좀 복습하면서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 부분 자꾸 문제 조금씩 풀고 이렇게 할 거거든. 왜냐면 물리하고 화학이 메인이야 이번 시험에는. 그러면 알겠지? 자, 28쪽의 문제. 일정한 지역에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지어 사는 거. 저 아저씨 왜 저러지? 아저씨 개새 누구 자기 부르는지도 몰라. 자기 부르는지도 몰라. 그지? 자기 부르는지도 몰라. 28쪽에 일정한 지역에 같은 종의 개체가 무리지어 사는 걸 개체군이라고 하고 생물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는 하나의 커다란 체계를 생태계라고 하고 생물적 요인은 그 역할에 따라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드는 생산자, 다른 생물을 먹이로 하여 양분을 얻는 소비자, 배설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분해자로 구분한다. 버섯과 곰팡이는 분해자에 해당한다. 비생물적인 요인에는 있다. 지렁이가 많으면 토양의 통기성이 뭐겠어? 바람 통하는 거. 그지? 공기가 통하는 정도. 높아지는 거는 비생물 요인이 생물 요인에게 영향을 주는 거다. 반대로 됐지. 식물의 광합성으로 공기 중에 산소량이 증가한 것은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게 영향을 준 것이다. 맞나요? 맞죠? 개구리의 수가 증가하자 메뚜기 증가 감소. 맞죠 이거?
맞아요? 네. 개구리의 수가 증가하자 메뚜기 감소하는 거 생물 간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하면 될까? 거기 사슬. 포식과 피식이라고 하면 돼요. 포식과 피식. 포식과 피식. 자, 바다의 깊이에 따라 해조류의 분포가 다른 것. 빛의 파장, 잎이 달린 위치에 따라 두께가 다르다. 자, 어디가 두껍고 어디가 얇다. 위쪽이 두껍고 아래쪽이 얇다. 같은 나무더라도 위쪽에 있는 잎은 좀 더 두껍고 아래쪽의 잎은 좀 더 얇습니다. 그 다음에 계절은 식물의 개화나 동물의 생식을 영향을 준다. 일조시간. 온도는 동물의 생명활동에 영향을 주지만 식물의 생명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X. 육상동물은 몸속의 수분을 잘 증발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잘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토양 속의 미생물은 죽은 생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다른 생물에게 양분을 제공한다. O. 비생물적 요인 중 공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X. 그 다음에 파충류는 몸이 비늘로 덮여 있다. 온도야, 물이야, 토양이야, 공기야? 물. 북극여우는 사막여우에 비해 몸집이 크고 말단부가 작다. 온도.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적혈구수가 공기. 물질과 에너지를 원활히 순환하게 하고 지렁이, 두더지와 같은 생물이 살아가는 터전을 제공한다. 토양이 되겠죠.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며 인간도 생태계 구성 요소이므로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은 쾌적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는 사실상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 쭉 이렇게 보면 되는데 36쪽에 12번 적조 현상에 대한 내용 있어요. 적조 현상. 자, 적조 현상은 수온 상승, 영양 염류 등의 증가로 특정 식물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식함으로써 바닷속에 물이 붉은 빛을 띠는 현상이다. 자, 식물성 플랑크톤 뭐 하는 애지? 광합성 하는 애지? 어쨌든 생산자, 생물이잖아. 그럼 얘는 광합성도 하고 호흡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면 호흡을 많이 하겠지. 그만큼 호흡을 많이 할 거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이네. 용존산소량 무슨 말이지? 녹아있는 산소를.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산소량이지. 호흡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용존산소량 어떻게 돼요? 감소하지. 용존산소량이 감소하면 어류들이 어떻게 될까? 호흡을 못하고 죽겠지. 그지? 자, 이런 현상이 적조 현상입니다. 기억번, 온도는 기억과 관련이 있는 환경 요인이다. 자, 특정 식물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증식한 이유가 바로 앞에 나와 있지. 뭐라고? 수온 상승, 영양 염류의 증가 등으로 증식했대잖아. 그러면 온도와 관련이 있다. 맞아? 관련이 있다라고 해야지. 수온 상승과 영양 염류의 증가로 인해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늘어났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문제를 안 읽어보는 거랑 똑같아. 바닷물의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져라고 했어. 니은번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준 것이다. X. 왜? X. 지금 누가 누구한테 영향 준 거야? 그치, 생물이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면서 환경의 용존 산소량이 감소한 거잖아. 그러니까 니은번은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준 작용 반작용. 작용이야 반작용이야?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 준 거니까 반작용이지. 옆에 적어 놓으세요. 니은은 반작용입니다. 디귿번 적조 현상은 해양 생태계에서 소비자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일어난다. X 생산자예요. 식물성 플랑크톤이니까. 자, 그러니까 문제만 읽어보면 답이 나와. 왜 식물 플랑크톤이잖아요. 근데 왜 용존 산소량이 부족해져요? 여기서 얘기했지. 얘도 호흡한다고. 근데 광합성도 광합성을 하는데 햇빛이 들어오는 양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광합성해서 산소 만들어내는 양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 근데 너무 많은 개체가 있다 보니까 호흡으로 인해서 고갈되는 산소량이 더 많은 거야. 당연히 개체수가 적정 수준이면 광합성을 많이 해서 용존 산소량이 풍부하게 있겠지. 근데 얘는 너무 개체수가 많아서 호흡을 너무 많이 하니까 산소량이 부족해지는 거야. 자, 이러한 현상이 호수나 강에서도 일어나요. 녹조.
녹조류가 번성해서 호수나 하천에 녹조가 뒤덮는 현상을 가지고 녹조 현상이라 그래. 쌤 조금 밖에서 들릴 것 같아요. 응? 들으라 그래. 자, 39쪽. 영광이 들려요. 39쪽. 너무 가깝지 않아? 저기 이제 택배 상하차 하시는 분이 듣고 계시네. 쉬는 시간 아니에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아직 안 와요. 우리 한 뭐가? 눌렀어. 곧 올 거야. 사기당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한 20분 늦게 시작했고 지금 이제 수업 시작한 지 30분밖에 안 지났는데? 그러기는 근데 뭐 또 쉬자고? 나 지금 이 상태로 1시까지 계속 할 거야. 아 힘들어. 으아. 수업 1시까지예요? 야 원래 1시까지잖아. 슬러. 좋다. 야 원래 1시까지잖아. 좋다. 선생님 근데 이거 쌤책인데 문제 풀어면 어떡해요? 아 괜찮아. 네가 하나 다시 사주면 돼. 허리야. 에이 뭘 천천히. 자 39번 39쪽 39쪽에 생태계 내 먹이 관계. 자 여기 뭐 우리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왜 다 지우냐? 아니 그거 아니 이거 그거 아까 토론할 때 쓰던 거예요. 와 토론할 때 책을 지금 과학책에다가 지금 와 낙서한 거야? 아 사실 네가 쓴 거야? 적었으면 어디 갔어? 자 생태계 내 먹이 관계를 보시면 일단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이란 말이 있는데 우리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거 뭐였지? 먹이를 먹고. 먹고. 자 먹이 사슬이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포식과 피식의 관계를 포식과 피식의 관계를 포식이 먹는 자, 피식은 먹히는 자.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자, 먹고 먹히는 관계. 자, 이런 먹고 먹히는 관계를 하나의 긴 사슬로 나타낸 것을 가지고 먹이 사슬이라 그래. 그래서 이 먹이 사슬에 가장 아래 단계가 있으면 가장 윗 단계가 있겠지. 그지? 자, 가장 아래 단계부터 쓰면은 당연히 아래 단계는 생산자가 있겠지. 그러면 그 바로 윗 단계는 생산자를 먹는 동물이니까 1차 소비자. 초식 동물이 되겠지. 뭐 곤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뭐 기린 같은 애들이 될 수도 있고. 기린이요? 기린 초식 동물이잖아. 기린이 그러면 피 질질 흘리면서 육식하냐? 아니 우리 앞에서 기린 배웠잖아. 기린은 왜 모가지가 길어졌어? 자연선택. 용불용성 같은 소리야.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먹이 먹으려고. 저 위에 동물이 있어? 새 잡아먹어? 기린이 새 잡아먹으려고 와 이렇게 한 거야? 자 1차 소비자라 그래요.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 1차 소비자는 대개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초식 동물이 되겠지. 그러면은 1차 소비자를 잡아먹는 애를 뭐라고 하면 돼? 2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잡아먹는 애를 3차 소비자. 땡차 점점점점점 가장 위쪽에 있는 애를 가지고 최종 소비자라고 합니다. 최종 소비자. 자, 이런 식으로 생산자부터 최종 소비자까지 포식과 피식 관계를 나타내는 것, 요걸 가지고 먹이 사슬이라 그러고 우리는 요 각 단계 있지? 요 각 단계를 영양 단계라 그래. 영양 단계. 영양 단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산자가 광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얻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 중에서 일부는 생산자가 살아가는데 사용되겠죠? 생산자가 살아가면서 뭐 자신의 몸을 크게 만들기도 할 거고 호흡을 하면서 에너지가 외부로 빠져나가기도 하겠지. 그리고 남은 일부는 1차 소비자에게 전달이 될 거야. 그럼 1차 소비자도 자신이 생활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고 일부는 주위로 빠져나갈 거고 남는 양이 2차 소비자한테 전달이 될 거고 2차도 같은 방식으로 에너지 빼놓고 넘겨주고 빼놓고 또 넘겨주고 해서 최종 소비자한테 가는 거지. 그럼 이 최종 소비자도 어쨌든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쓰니까 에너지가 외부로 빠져나갈 거고 이 최종 소비자가 죽을 수도 있지. 그지?
자, 얘가 죽기도 하고 얘가 죽기도 하고 얘가 죽기도 하고 얘가 죽기도 할 거 아니야. 물론 얘도 죽겠지. 그럼 각각의 이 생물들이 죽으면 사체, 배설물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가? 분해자. 분해자한테 가. 여기다가 이제 분해자 써주면 되지. 그럼 분해자가 이 유기물을 분해해가지고 주위로 또 에너지를 내보내기도 하겠지. 자, 지금 내가 요 노란색으로 쓴 거는 그리고 핑크색으로 쓴 거는 각각 이제 에너지의 이동 과정을 보는 거지. 에너지의 이동 과정. 그러면 자, 이때 여기서 오는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야? 분해자. 이거. 태양이 태양에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먹이 사슬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근원적인 에너지가 뭐라는 거야? 태양 에너지라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먹이 사슬을 보게 되면은 에너지의 흐름과 그 다음에 여기서 물질도 이동하지. 물질의 흐름까지 같이 볼 수 있어. 근데 일반적인 생태계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사슬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떤 형태로 나타난다? 아래처럼 그물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군집 내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는 뭐 이런 순으로 먹고 먹히는 포식과 피식의 관계가 성립되고 각 단계에서 한 생명체가 차지하는 위치, 각각의 위치를 가지고 영양 단계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영양 단계는 무엇인가 라고 물으면 뭐 얘는 2차 소비자입니다. 쟤는 1차 소비자입니다. 메뚜기 1차 소비자입니다. 참새 뭐 2차 소비자입니다. 3차 소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지? 먹이 관계에 따라서 전 영양 단계에 해당하는 생물이 가진 에너지 중에 일부가 다음 단계의 생물로 전달된다. 왜 일부가 전달된다? 왜 전부 다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일부가 전달된다? 여기서 있겠지. 뭐야? 본인이 생활하는 동안 방출하는 것도 있고 본인의 생장에 사용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지? 자, 근데 실제로 생태계에서는 하나의 사슬로만 구성된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슬이 얽혀서 복잡한 먹이 그물 모양을 이룬다.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뭐예요? 에너지의 흐름? 태양 에너지. 에너지 흐름도를 그려보게 되면은 첫 번째가 태양 에너지. 자, 태양에서 들어온 에너지의 일부를 전부 다 받는 건 아니지, 식물이. 일부를 누가? 생산자가 광합성을 하는데 이용을 하지. 그지? 물론 이제 태양 에너지의 일부가 들어오는 거지. 일부가 생산자도 들어와. 그럼 이 생산자가 뭐 호흡 등으로 에너지를 외부 공간으로 내보낼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데 이용을 해. 그럼 생산자가 생산한 에너지를 누가 먹어? 1차 소비자가 먹지. 자, 요 1차 소비자도 당연히 살아가면서 호흡 등으로 에너지를 외부로 내보내겠지. 그리고 이게 2차 소비자까지만 합시다. 2차 소비자가 흡수를 할 거야. 그럼 2차 소비자도 당연히 호흡 등으로 에너지를 외부 공간으로 내보내겠지. 그리고 생산자나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의 사체가 어디로 간다? 어디로? 분해자에게 간다. 그러면 이 분해자가 보통 뭐 한다 그래서 유기물을 다시 무기물로 분해하고 그 무기물을 토양으로 보내준다 그랬지. 그럼 토양으로 보내준 무기물은 누가 다시 흡수하는 거야? 생산자가 다시 흡수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분해자도 역시 주변으로 열 에너지 형태로 에너지를 외부로 보내주겠지. 그지? 자, 그래서 과정은 이래요. 유기물 속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 생산자가 만들어내는 거지. 그리고 생물들이 살아가는 형태의 에너지, 생물의 생활 에너지. 그 다음에 생물이 살아가는 동안 호흡을 하고 외부로 열 에너지 등으로 빠져나가지. 그러면 이 흐름도를 봤을 때 지금 핑크색으로 쓴 게 에너지 흐름이야. 이렇게 이동도 하고, 이렇게 이동도 하고, 이렇게 이동도 하고,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도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을 해. 자, 에너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순환하는 구조야, 아니면 방향성이 있는 구조야? 순환한다라는 건 뭐라고 표현해요? 순환한다라는 거는 돌고 도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자, 이 외부로 빠져나간 에너지가 다시 돌아 들어와? 다시 돌아 들어오지 않지. 자, 에너지는 흐름을 갖는다. 즉, 순환하지 않는다.
그치만 물질은 누나. 순환한다. 어떻게? 생산자한테서 1차, 1차한테서 2차 각각이 다 분해자한테 갔다가 다시 생산자한테 다시 1차, 2차 분해자한테 생산자로 1차, 2차 분해자한테 생산자로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면은 무기물이 된다 했잖아요. 거기 양분이 있는 거잖아요. 무기물에는 양분이 있다고 표현을 뭐 그치 굳이 하면 할 수 있지. 그럼 그게 화학 에너지예요? 아니 그건 화학 에너지 형태로는 아니야. 이미 화학 에너지는 얘가 분해를 했잖아. 그래서 얘가 살아가는데 썼잖아. 화장실 빨리 갔다 빨리 갔다 와. 너무 정말로. 그러면 이제 나갈 때와 들어올 때의 얼굴 변화가 카메라에 찍힐 거야. 화장실에 갈 때와 아니 뭐 똑같은 카메라인데 뭐. 자, 그래서 생태계에서 에너지의 근원은 태양 에너지고 태양의 빛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 화학 에너지 형태로 유기물로 저장이 되고 유기물 속에 저장된 에너지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의 생명 활동에 사용되고 남은 에너지는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어 무기 환경으로 배출이 된다. 먹이 사슬을 따라 상위 영양 단계로 에너지가 이동하면 각 영양 단계의 생명 활동에 에너지가 사용되므로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그래서 뒷장에 넘어가 보면 생태 피라미드라고 해서 생물의 개체수, 그 다음에 생물의 전체 질량, 생물량, 그리고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을 나타낸 세 가지 피라미드 형태의 그래프가 있어요. 자, 요걸 가지고 생태 피라미드라고 하는데 개체수와 생물량, 에너지량을 하위부터 상위로 순서대로 쌓아 올린 거다.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개체수와 생물량, 그 다음에 에너지양은 감소하기 때문에 피라미드 모양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양에다가 옆에다가 요거 하나만 쓸게요. 자, 에너지양 그래프를 보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에너지양은 점점점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어? 점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 자,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 그치? 자, 에너지 감소하잖아. 왜 감소하는 거야? 열로 감소해서 받은 거를 열 형태로 남는 에너지를 방출해 버리니까 이동하는 양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지. 자, 이동하는 양은 점점점 줄어들지만 보통 에너지 효율 또 효율이 나와. 자, 이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전 영양 단계가 이전이야, 이전 영양 단계가 갖는 에너지 분의 현재 영양 단계가 갖는 에너지. 요걸 가지고 이제 에너지 효율이라고 나타내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상위 영양 단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보고 싶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보고 싶어. 그럼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본다는 거는 1차 소비자의 에너지를 생산자의 에너지로 나누면 됩니다. 알겠죠? 잘 갖고 왔네. 이제 막 저기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고 막 그러는 양아치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야, 뭐 되게 똥을 싸다 마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지금 하다가. 요거까지만 합시다. 생태 피라미드. 왜? 쉬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태 피라미드까지만 하자고. 그래서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점점 양이 줄어들어서 피라미드 모양이 된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뭐 계산을 하는 값이 나오게 되면은 실제로 계산을 해보세요. 지금 거기 책에 있는 에너지 피라미드 형태를 보게 되면은 지금 생산자가 에너지 얼마 갖고 있어? 280 갖고 있지.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는 26.8. 그 다음에 2차 소비자는 1.2. 3차 소비자는 0.1. 이렇게 갖고 있지. 그러면 자, 생산자의 에너지 효율을 구하시오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상 태양 에너지에서 생산자로 에너지가 오는 거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 오는 양분의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1차 소비자부터는 이제 여기 있는 걸로 보면 돼.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280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생산자의 에너지 분의 1차 소비자의 에너지 26.8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여기서 에너지라는 게 태양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
이 에너지? 에너지의 양이나 에너지 양이라는 게 태양 에너지. 아니 그냥 뭐 생물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기물 형태의 에너지. 생체 에너지. 그러면 2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26.8분의 1.2 이렇게 나타내면 되고 3차 소비자, 최종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 계산하시오 하면 1.2분의 0.1 이런 형태로 계산하면 돼요. 전 영양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분의 현재 영양 단계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경향이라는 거는 항상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 그지?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야.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여기는 봐봐. 얼마야? 12분의 1이지. 그지? 여기는 27분의 1. 12분의 1보다 훨씬 더 작잖아. 얘는 그렇지. 얼마야? 그러니까 여기 아래가 더 에너지 효율이 낮고 위가 더 높은 거잖아. 그지? 여기는 좀 다르지 근데.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각 먹이 사슬에서 영양 단계가 가지고 있는 생물의 개체수, 생물량, 에너지양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한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눈신토끼라는 애하고 스라손이라는 애가 있다고 해봐. 토끼하고 스라소니가 있어. 누가 포식자고 누가 피식자야? 스라소니가 포식자가 되겠지. 그러면은 토끼하고 스라소니 개체수가 이렇게 변하는 그래프로 나타난다고 해보자. 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두 개가 지금 개체수가 되게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잖아. 그지?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하얀색은 막 이런 식으로 변하는 그래프가 나타나. 근데 핑크색은 뭐 이런 식으로 개체수가 변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 그럼 누가 토끼고 누가 스라손이다라고 하면 돼. 스라손이가 하얀색. 지금 세로축이 개체수야. 가로축은 그냥 시간이야.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가 지금 하얀색은 이렇게 변하고 있지. 스라손이. 그 다음에 핑크색은 이렇게 변하고 있어. 그러면은 요 둘 중에서 누구를 토끼라고 하고 누구를 스라손이라고 하면 돼. 흰색이, 핑크색이 스라손이. 누가 지금 개체수가 전체적으로 더 많아? 흰색. 흰색이 많지. 토끼. 흰색. 토끼가 흰색이 되겠지. 좀 더, 야, 토끼가, 토끼가 그러면 스라손이를 잡아먹진 않지. 토끼는 초식이야. 시라손이 흰색. 어. 그때 같은 거 아니에요? 고양이과 동물이 있어. 고양이과 동물이고, 뭔지 알아요. 핑크색이 시라소니가 아니라 스라소니야. 스라소니. 시라소니는 그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고, 그지? 스라소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변동 그래프를 봐봐봐. 토끼 개체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얘 먹이가 증가하니까 같이 늘어나. 그지? 얘가 늘어남에 따라서 토끼 개체수가 감소해. 감소하고 있는 거 아니죠? 빨간색.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먹이가 없었으니까 애를 안 낳아서 점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개체수가 막 늘어나니까 얘도 따라서 늘어나는 거지. 그리고 토끼 개체수가 스라소니가 늘어나니까 토끼 개체수 감소하지? 사실 시간차가 있네요. 시간차가 있지 당연히. 토끼 개체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스라소니도 늘어나는 듯 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거야. 왜? 먹이가 부족해지니까. 그러면은 토끼가 감소했는데 스라소니가 감소하는 경향 보니까 얘는 다시 늘어나. 이런 형태로.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식과 피식 관계에 의해서 개체수의 변동도 나타나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에 따른 생태계 평형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따가 하겠습니다. 5분만 쉬었다가. 안정된 생태계에서 생물 군집의 종류나 개체수가 거의 변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유지되는 건데 우리 앞에서 먹이 사슬 형태보다 그물이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을수록 평형이 잘 유지된다라고 배웠었죠. 자, 그 이유는 그물이 복잡하고 안정된 생태계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일시적으로 깨지더라도 다시 처음의 형태로 유지되는 그런 조절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기 밑에 있는 그림 그대로 보면은 자, 단계적으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생산자하고 1차 소비자, 그 다음에 2차 소비자 이렇게 개체수 그래프가 피라미드 형태로 있지. 자, 이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유에 의해서든지 간에
뭐 예를 들어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잠깐 늘어났다라고 해보자. 자, 뭐 이거는 뭐 외래종의 유입이나 저 넓이가요. 그 존재 비율. 존재 비율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비율이 점점점 감소하는 거야. 자, 1차 소비자가 증가한다는 건 가운데 부분이 커지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피라미드가 있었는데 똑같은 피라미드가 있는데 가운데 부분만 조금 더 늘어난 거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라고 해봐. 1차 소비자만 개체수가 늘어났지. 자, 이런 식으로 1차 소비자 개체수가 늘어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두 가지 변화가 생길 거야. 첫 번째는 1차 소비자의 증가로 피식자인 생산자가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그 다음에 1차 소비자를 포식하는 2차 소비자의 개체수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그러면 생산자가 감소하고 2차 소비자가 증가한 형태로만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1차 소비자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생산자의 수만 더 줄여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2차 소비자의 개체수를 증가시켜봐.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변화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2차가 늘어났네. 2차가 늘어났으니까 1차 소비자 개체수 어떻게 돼? 감소. 1차 소비자가 감소한 거니까 1차 소비자 감소한 형태로만 그림 그려보자. 1차 소비자가 감소했고 그 다음에 생산자는 그대로 있고 2차 소비자 늘어나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다고 해보자. 자, 그럼 이때 변화. 생산자는 어떻게 된다? 1차 소비자 감소하니까 생산자가 증가. 그 다음에 1차 소비자 감소하니까 2차 소비자 어떻게 된다? 감소. 그러면 그림을 다시 그리면 어떻게 돼? 2차는 줄어들고 1차는 그대로 있고 생산자 더 늘어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처음 형태로 되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생태계의 평형이 회복이 되는데 먹이 그물이 단순할수록 복잡할수록 회복하는 조절 능력이 더 좋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런데 만약에 뭐 인간이 개입을 하거나 그 외에 다른 어떤 요소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은 회복할 수 있는 한계치를 벗어날 수 있겠지. 회복할 수 있는 한계치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 회복이 불가능해지겠지. 자, 지금 이거는 내가 1차 소비자의 증가라고 하는 조건을 줬을 때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1차 소비자의 조건을 변화시켜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고,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그냥 변화하는 그래프만 주어줄 거야. 변화하는 그래프만 주어주고 이 생태계의 평형이 다시 회복되는데 원인은 어떤 건가? 뭐 예를 들어서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아니면 뭐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게 원인이다? 아니면 생산자의 개체수가 감소한 게 원인이다. 이런 형태로 원인을 찾는 형태,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오른쪽에 가서 생태계 환경변화 내용 봅시다. 환경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자연 상태에서 평형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가는 환경변화가 일어나면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 있다. 첫 번째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거, 재해에 의해서 산사태, 홍수, 지진, 화산활동 등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 자, 근데 이런 자연재해에 의해서 나타나는 생태계의 파괴도 어느 적정선을 유지한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겠지? 그지? 근데 자연재해가 너무 강력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대멸종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뭐 운석 충돌이라든가 판게아가 형성된다라든가 빙하기가 온다라든가 하는 그러한 자연재해가 온다 그러면 평형이 유지가 되지 않겠다. 근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인간에 의한 파괴가 되겠다. 첫 번째, 도시화.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로와 도시가 건설되고 숲이 훼손된다. 도로가 건설되면 우리 6글자로 뭐라 그랬지? 서식지 단편화가 생기니까 단편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 건 어디가 더 큰 영향을 받아? 가 쪽에는 뭐야? 어디 사투리야? 서식지 단편화가 일어나면 자, 중심부는 오히려 면적이 어떻게 돼? 중심부의 면적은 감소하고
그치. 가장자리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 가에, 그치? 가장자리. 그거 어디 사투리냐, 근데? 그러지 않아요? 가쪽이라 하지 않나? 가장자리라고 하지 않아? 가장자리의 면적은 증가해. 그래서 피해를 받는 거는 중심부에 있는 생명체가 훨씬 더 큰 피해를 받겠지. 그지?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도시 중심부에 세워진 높은 건물로 인해서 공기가 순환하지 못하는 거. 자, 그를 뭐라고 하냐면 열섬 현상. 아스팔트 때문에. 열섬 현상이라고 하는데 도시가 이렇게 건설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은 건물들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은 뭐 이쪽에 교통량도 굉장히 많겠지. 그리고 뭐 아스팔트가 많이 깔려 있으니까 도심지 중심에서 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럼 열이 많이 발생하면 이 도심 중심부는 어떤 기류가 형성된다? 상승하는 기류가 형성되겠지. 자, 상승하는 기류가 형성이 되고 도시 외곽 부분은 어때? 상대적으로 차가우니까 하강하는 기류가 형성이 되겠지. 하강하는 기류가. 그러면 이때 기류의 이동을 봤을 때 상승 기류가 있고 하강 기류가 있으니까 바람은 어디로 불러? 이렇게가 뭐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외곽에서 안쪽으로. 외곽에서 안쪽으로. 그리고 대기 상층에서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형태. 외부로 빠져나가는 형태인데 이게 더 바깥쪽으로 펼쳐져 나가야 열이 내부에 모여있지 않게 되는데 계속해서 돌고 다시 들어오고 돌고 다시 들어오고. 그러면 이 기류를 따라서 뭐도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환경 오염물질, 대기 오염물질도 같이 계속 도심지 주변에 머물게 되는 거지. 그지? 이러면서 도심지 주변이 뜨거워지고 대기 오염이 더 심각해지는 거야. 알겠어요? 자, 요거를 열섬 현상이라고 합니다. 도심지 중심에 세워진 높은 건물로 인해서 공기가 순환하지 못하고 오염물질이 쌓이게 되는 거. 그래서 더 뜨거워지고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는 게 열섬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궁금한 게 있는데 가운데가 더 안 따뜻하면은 적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더 멀리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더 멀리 못 가지. 그러면 더 집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만약에 도시가 이렇게 건설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라면 바람이 어쨌든 불어서 씻겨 나갈 수 있잖아. 근데 건물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고 건물이 여기저기에 건설이 되어 있으니까 바람이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막 빙글빙글 돌고 순환하잖아. 그러니까 내부에서만 계속 도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토양, 식량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농약과 비료를 대량 살포하면서 토양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 그 다음에 농약을 흡수한 작물을 먹은 포유류나 조류 등의 토양 생태계와 관련된 여러 생물의 생장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거. 그 다음에 과도한 경작. 과도한 경작을 하게 되면은 자, 토양에 무기물이 있어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데 과도한 경작, 뭐 예를 들면은 뭐 2모작이나 3모작. 이게 뭔 뜻이니? 두 번 하는 거. 1년에 그지? 1년에 2개 또는 3개의 식물을 재배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봄철에 고구마를 심어가지고 가을철에 수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다른 식물을 재배하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토양을 계속 쓰는 거야. 그러면은 토양 속에 무기물의 양이 감소하니까 토양이 생산력이 어떻게 돼? 떨어져. 토양의 생산력이 감소해. 그럼 이거는 뭐와 관련도 있는 거야? 사막화와 관련도 있는 거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토양의 오염이라든가 아니면은 토양을 파괴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수질, 생활하수나 기름 유출, 축산 폐수 등으로 인해서 강과 바다의 생태계 파괴된다. 대표적으로 이게 많이 나오는 게 태안반도의 기름 유출 사건 있지? 그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름 유출 사건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 뭐가 있을까? 물고기가 죽어요. 자, 우리가 그거는 결과적인 거고 기름이 유출되면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런 걸 생각해 봐야지. 일단은 기름이 물보다 가벼우니까 물 위에 기름이 뜨지. 그러니까 기름이 막을 형성하니까 우리 첫 번째가 햇빛도 그렇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공기를 차단한다는 거지. 공기를 차단하지. 그러면은 자, 물 속에 녹아 있는 산소의 양은 한정적인데 생물이 호흡을 하면서 계속해서 산소를 고갈시킬 거고 계속해서 녹아 들어와야 하는데 공기가 차단되니까 용존 산소량은 점점점 어떻게 돼? 감소하지. 그러니까 해양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생활하수나 기름 유출, 축산 폐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타나는데 기름 유출은 이렇게 되는 거고 생활하수나 축산 폐수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 중금속. 생활하수나 축산 폐수에 중금속이 있긴 있겠지만 그게 큰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물고기가 그걸 먹어요. 이 생활하수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 생활하수는 뭐가 있어? 우리가 쓰는 거. 샴푸. 그치, 뭐 샴푸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런 계면활성제 같은 것들 있지. 그게 뭐예요? 계면활성제. 비누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계면활성제. 기름에도 잘 녹고 그 다음에 물에도 잘 녹고. 그래서 우리 손에다 기름 묻으면은 비누 같은 걸로 씻잖아. 그지? 이 계면활성제라고 하는 게 기름에도 잘 녹고 물에도 잘 녹는 애야. 그래서 씻겨 나가지, 그지? 자, 이런 것들이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지. 근데 축산 폐수는 이 축산 폐수라는 게 뭐야? 오염된 물. 배설물. 이런 것들이지, 그지?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분해를 하지? 아까 분해자가 분해를 했지. 판. 그러니까 이 배설물 속에는 유기물이 다량으로 들어있다라는 거지. 다르게 얘기하면 영양염류가 많다라는 거야. 그럼 이로 인해서 녹조 발생하는 거. 근데 땅에 묻으면 안 돼요? 땅이 썩죠. 아 그래요? 이거를 그냥 요만큼 묻는 게 아니라 이 방안 한 가득 이상을 방안 가득 똥통을 땅에다 묻을 수는 없잖아.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공장 폐수에 주로 이제 중금속이 있어. 강한 산성 물질이나 중금속과 같은 애들이 강과 바다의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데 중금속에다가 이런 내용 한번 적어보자. 중금속. 중금속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이 중금속의 이름이 왜 중금속일까? 중독돼서 금속의 비중이 다르게 얘기하면 밀도라고 생각하면 돼. 밀도. 굉장히 커요. 밀도가 굉장히 커. 무거운 금속이라는 거야. 무거운 금속. 자, 이 중금속은 특징이 뭐냐면 생물 내에 들어오면 배출이 안 돼. 다시 배설이 되지 않아요. 배설이 되지 않고 몸속에 계속 쌓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쌓여있는 중금속을 먹은 뭐 생물이 있으면 그 상위 단계에 있는 애는 걔네들을 먹겠지. 그지? 근데 그 상위 단계에 있는 애가 그 뭐 물고기라면 물고기를 한두 마리 먹는 게 아니라 수십 마리를 먹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 위에 단계에 있는 애는 더 많은 양의 중금속을 몸속에 지니게 되지? 맞아요? 또 올라가면은 더 많은 양의 중금속을 몸속에 지니게 되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생물 농축이라 그래. 상위 단계로 갈수록 몸속에 지니고 있는 중금속의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 이걸 가지고 생물 농축이라 그러는데 이로 인해서 하위 영양 단계에 있는 애들한테는 큰 피해가 주지 않는데 상위 영양 단계로 가면 갈수록 더 큰 피해를 주게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수은에 중독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카드뮴에 중독이 된다라든가 하는 그런 현상들. 자, 이런 형태로 강과 바다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생태계 평형이 깨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간섭을 하면 되냐? 안 된다. 인간이 간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평형을 회복할 수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변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다시 평형이 유지되지가 않는다는 거야. 자, 거기에 늑대하고 사슴 그리고 초원 이렇게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셋이 있는 상황이야. 자, 사슴의 개체수가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늑대가 너무 많으니까 늑대를 사냥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려준 거야. 늑대 사냥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려준 거야. 그러면은 요 그림에서 늑대는 어디에 있어? 제일 위에 있지. 늑대. 그 다음에 여기 사슴. 그리고 여기는 뭐 초원이 되겠지. 늑대를 사냥하도록 허가를 내렸어. 그러면은 늑대 개체수가 어떻게 된다? 사냥하는데? 감소하지. 자, 늑대 개체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사슴의 개체수는 어떻게 될까? 증가하는 변화가 생기겠지. 그러면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 초원의 개체수가 감소하는 거죠. 그럼 원래 평형을 유지하는 원리에 따르면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났을 때 늑대 개체수는 다시 어떻게 돼야 돼? 늘어나야 되는데 자꾸 사냥을 하니까 늘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나다가 더 이상 초원이 개체수가 늘어나지 않으니까 먹이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사슴까지도 거의 멸종하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세요. 늑대 사냥이 허가된 직후에 사슴의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초원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지. 초원의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그로 인해서 사슴의 개체수가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지. 맞아요? 그래서 다시 평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생태계 평형이 파괴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서 서식지 보호, 그 다음에 열섬 현상의 완화를 위해서 열이 계속해서 순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심지의 옥상에다가 정원, 여기도 그렇고 저쪽 건물도 그렇고 다 옥상에 가면은 이제 풀떼기 심어놓고 나무 심어놓고 하지. 그래서 바람길을 확보하도록 하고 뭐 특별법을 만들어서 생태계 보존한다 이런 것들 많이 했었죠. 그 다음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하는 뭐 생태 통로 설치하는 거, 도시숲, 서울숲, 올림픽공원, 뭐 길동생태공원 등등등 있지. 자, 이런 데를 건설해가지고 조성하는 거. 그 다음에 하천복원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하천복원사업에서 청계천은 절대로 넣지 마세요. 빼주세요. 왜요? 그게 어떻게 생태계 복원한 거야 그게. 청계천이 뭐예요? 이명박. 이명박. 그분이 청계천을 복원했지. 원래 거기 위가 다 덮여 있고 도로가 지나다녔어. 도로가 깔려 있었어. 근데 그거를 도로를 다 허물어 버리고 이렇게 깠지. 까가지고 이제 다시 하천을 만들어냈지. 가본 사람은 알잖아. 거기가 어때? 들어요. 굉장히 인위적인 하천이지. 안 더럽지 않아요? 사람들 발담근다.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었잖아. 인공적이잖아, 굉장히. 벽돌 깔아놓고. 맞아요. 그지? 그 일반적인 하천이 아니지. 그러니까 복원을 했다기보다는 만들었다. 그냥 미관상 예쁘게 만들었다 이 정도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하천 복원 사업에 청계천은 빼주세요. 인간 생태계에 파괴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하천 복원 사업 있잖아. 청계천이 보기에 나오면 빼버리라고. 근데 만약 쌤이 맞다 그러면 어떡해요? 맞다, 그럼 맞는 건데 내가 봤을 땐 절대로 생태계를 그걸 회복하기 위한 건 아니지. 뭐 예를 들어서 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할 거면 진짜 우리 막 저기 시골길 다닐 때 보면은 하천 있잖아. 그런 데처럼 만들어야지. 자갈 다 깔아놓고, 그지? 자갈 깔아놓고 물 졸졸졸 흐르고 옆에다 풀 숲 심어놓고 옆에 나무도 우거지게 하고 막 이래야지. 근데 싹 다 그냥 뭐 평평하게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요? 돌로 만들어가지고 깔아놨잖아. 아 이기적이야. 옆에 분수 설치해놓고 막, 조명 막 이렇게 비춰주고, 야, 그러면 이거는 진짜 인공적인 하천인 거지 생태 하천은 아니잖아. 그지? 자, 40페이지 다시 돌아와서 문제 봅시다. 먹이사슬에서 한 생명체가 차지하는 위치를 영양단계. 영양단계라고 하고, 풀, 토끼, 매에서 토끼는 1차 소비자. 먹이사슬의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한다. 영양단계가 높아질수록 개체수도 감소한다. 복잡할수록 평형이 잘 유지된다. 일시적으로 1차 소비자의 수가 많아지면 생산자 수 감소한다. 5. 생태계 평형은 환경 변화에 의해 깨질 수 있다. 늑대를 인위적으로 제거하면 사슴수 적정 수준으로 유지가 안 된다. 생태계 평형을 위한 노력으로 도시숲, 하천 복원 사업을 들 수 있다. 뒤로 넘어가서 생태계에서는 여러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먹이 그물을 이룬다.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잘 유지된다라고 해야 되죠. 생태계에서 각 에너지는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에 쓰이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남은 것이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된다. 5. 홍수, 산사태, 무분별한 벌목, 생태 통로 설치 등으로 서식지가 사라진다. 하면은 낚인 거죠. 생태 통로 설치는 빼야죠. 하나하나 다 잘 봐야지. 그지? 생태 통로 설치는, 그지? 생물의 서식지를 오히려 더 이제 넓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X.
자, 그림은 어떤 안정된 생태계의 개체수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찾아라. 순서대로 나타내라. 자, 1차 소비자가 증가하는 거니까 일단 기억이 먼저지. 맞다. 자, 기억이 먼저야. 그럼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생산자 감소, 2차 소비자 증가하니까 뭐예요? 디귿이 되나요? 그리고 나서 니은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 디귿, 니은 순서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서 자, 47페이지에 25번을 가볼게. 47페이지에 25번에 가면 어떤 생태계의 먹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생태계의 모든 먹이 사슬에서 개체수는 상위로 갈수록 감소한다 라고 나와 있어. 자, 들쥐와 올빼미 개체수 누가 더 많지? 들쥐가 더 많지. 들쥐보다 올빼미의 개체수가 더 많다 했으니까 틀렸고요. 니은번 사슴이 가진 에너지는 모두 호랑이에게 전달되는 건 아니죠. 뱀과 매는 모두 먹이에 따라 영양 단계가 달라진다. 자, 뱀 한번 봅시다. 풀부터 시작하자. 풀부터 시작하면은 풀, 토끼, 뱀 몇 차? 2차 소비자. 자, 메뚜기부터 시작해보자. 그러면 풀, 메뚜기, 들쥐, 뱀 몇 차 소비자? 3차 소비자가 되겠지. 맞아요? 맞니? 그 다음에 매를 봅시다. 풀부터 시작하면 풀, 토끼, 매 이러면 2차지. 근데 풀, 토끼, 뱀, 매 하면 3차야. 풀, 메뚜기, 개구리, 뱀, 매 하면 풀, 메뚜기, 개구리, 뱀, 매 되죠? 몇 차 소비자? 4차 소비자. 그러니까 매는 2차도 되고 3차도 되고 4차도 되지. 이거 화살표 연결된 것만 잘 보면 돼. 그래서 영양 단계가 달라진다. 맞나요? 맞죠? 디귿번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지. 자, 뒤로 또 넘어가서 쭉 넘어가 줍시다. 선생님 근데 매는 들쥐 안 먹어요? 응? 매는 들쥐 안 먹어요? 뭐 먹긴 먹을 수도 있는데 여기 그림상에서는 지금 안 먹는 걸로 나와 있으니까. 자, 그림을 보고 판단하면 돼. 자, 55쪽에 25번. 자, 그림은 해달, 성게, 해초로 구성된 어떤 해양 생태계의 개체수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이 해양 생태계에서 어떤 원인에 의해 한 생물 개체군의 수가 달라졌으며 이로 인해 다른 두 개체군의 개체수에도 변화가 생겨서 나와 같은 상태가 되었다. 자, 그럼 A 과정에서 처음 개체수가 달라진 생물 개체군을 쓰시오라고 했어. 해달일까, 성게일까, 해초일까? 해달이 뭐예요? 해달. 해달? 해초야? 자, 해달. 자, 일단 봐봐. 해달일 수도 있지. 네. 성게일 수도 있지. 아니요? 그 다음에 해초일 수도 있지. 자, 해달이요. 셋 중에 하나. 일단은 그냥 생각을 해보면 셋 중에 하나가 변한 거지. 셋 중에 하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하는 그런 변화가 있었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성게부터 볼까? 해초부터 볼까? 해달부터 볼까? 해달부터 봅시다. 자, 해달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성게는 감소해요. 성게가 게임소. 감소하고. 자, 성게가 감소하니까 해초가 증가하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겠지. 자, 그러면은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 해달 증가, 성게 감소, 해초는 증가. 뭐 이런 형태가 되겠네. 네. 맞아? 고인물. 해달은 증가, 성게 감소, 해초 증가 이런 형태로. 자, 해달이 감소했다고 해보자. 해달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지? 성게가 증가. 성게가 증가하니까 해초는 감소. 자, 요거 그래프 그려보자. 해달이 감소했고요. 성게는 증가. 해초가 감소. 요 그림인가 지금? 네. 그지? 그러니까 해달의 감소로 인해서 이렇게 변했다. 자, 예를 들면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보자. 성게가 증가한 경우다 해봐. 성게가 증가했다. 그러면
해달이 증가. 그 다음에 동시에 해초가 감소. 그럼 성계 증가. 해달도 증가. 해초는 감소. 이렇게 나타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성계가 감소했다. 그러면 해달도 감소. 해초는 증가. 성계 감소. 뭐 이렇게 나타나겠지. 이상하게. 해초가 증가한 거다. 다 증가. 그러면은 증가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해초가 감소한 거야. 감소 이렇게 되겠지. 그냥 되는 건 뭐밖에 없어. 해달이 감소한 거다. 이렇게. 그래서 A 과정에서 처음 개체수가 달라진 생물 개체구는 해달이고요. 해달이 어떻게 된 거다? 감소한 거다. 해달이 감소한 거다. 그다음에 해달이 감소한 거다. 그러면은 2번. 나 이후에 일어나는 생태계 평형 과정을 순서대로 쫙 써보자. 해달이 증가해요. 해달이 증가. 왜 증가해? 먹이가 먹이가 많아져서, 그지? 성계 개체수 증가로 성계 감소. 해달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다시 성계 감소. 성계 감소로 이루어지면서 해초가 증가한다. 그러면 다시 생태, 어? 성게가 뭘 먹어요? 해초. 그럼 걔도 먹고 살아야지. 그러면 입이 있어요. 걔도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진짜로요? 성기가 먹어요? 그렇지 말 안. 오, 신기하다. 나는 네가 뭐 먹는 게 더 신기해. 안 먹는 게 더 들어가나? 뭐 더 들어가나? 계속 들어가는데? 많이 들어가기는 약간 블랙홀인데? 빨아먹지. 그치? 저게 찐 거야? 중학교 때 이 정도는 아니었어. 중학교 때 저 정도는 아니었어? 72. 이제 딱 저 상태에서 고3까지 딱 올라가면 100kg 찍는다. 이제. 아니 지금 고3 다니는 배재고 3학년 형이 있는데 그 친구 내가 처음 봤을 때 1학년 때 봤거든? 1학년 때 봤을 때 걔가 한 75kg인가 막 이랬어. 근데 지금 100kg 근접. 지금 100kg 되는 거 어떻게 해요? 지금 100kg 근접. 100kg 근접이 진짜. 아니 왜냐면 걔가 먹는 건 막 엄청 먹는데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 어? 내신은 그냥 그런데 모의고사는 잘 봐. 나랑 지금 화학하고 있는데 9월 평가원 45점 나오고 이번 10월 모의고사 48점 나오고 48점 나왔는데 죽여버릴 새끼 1번 틀렸어. 오? 야, 그럼 더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죽여버리고 싶어 지금. 어떻게 1번을 틀리냐? 1번 틀린 이유가 뭔 줄 알아? 잘못 봐서. 기억 디귿 찍어놓고 기억 니은 답 찍어놨어. 멋있다 뭔가. 도라이 새끼 진짜. 1번 틀렸어요. 1등급인데 1등급은 1등급인데 나는 그래도 푸시를 해. 1등급 나와도 만점 나와야지. 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하냐면 1등급 나왔다고 본인이 안주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동시에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된단 말이야. 젖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자, 일단 첫 번째 생물과 환경 29부터 37까지죠. 자, 29부터 37까지죠. 29부터 37까지. 그 다음에 자, 생태계. 자, 아직 가면 안 돼. 43부터 어디까지야? 55까지. 자, 요거 하고요. 자, 아직 가지 마. 자, 44에서 55? 44 맞나?